2012년 10월 초 산속에서 들은 기묘한 이야기. 나는 최근까지 업무 관계로 산악부 지사에 머물고 있었다. 깊은 산속에서의 생활은 외롭고도 고된 시간이었지만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 특히 한 늙은 역사나 들려준 이야기는 내게 잊을 수 없는 인상을 남겼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었다. 마치 그 노인이 자신의 삶 속에서 직접 겪은 미스터리한 사건들을 내게 경고라도 하듯 들려주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가끔씩 민속학적 이야기라 부르지만 나는 그것이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너무나도 생생했고 듣고만 있어도 등골이 서늘해지는 그런 이야기들이었다. 나는 그가 들려주는 기묘한 이야기들에 빠져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런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산속에서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현실이었다. 노 사냥꾼과의 만남. 나는 이 이야기를 해준 늙은 역사와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 그 노인은 이미 은퇴한 상태였고 나이를 헤아려 보니 80세는 훌쩍 넘은 듯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그는 젊었을 때부터 산에서 사냥을 하며 살아왔다고 했다. 본업은 농사였지만 산속에서의 삶이 그에게는 더 익숙하다고 했다. 그는 사냥꾼답지 않게 말이 많았고 이야기를 들려주는 걸 꽤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이복에 내가 겪은 이상한 이야기들이 몇 개 있지. 그냥 꾸며낸 것이 아니라 직접 보고 겪은 일들이라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자연스럽게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5가지 이야기 중에서 가장 신기한 것부터 들려주지. 그렇게 그는 자신의 기억 속에서 꺼내온 기묘한 이야기들을 하나둘 풀어나가기 시작했다. 산속에서 사라지는 사람들, 그리고 야마이토, 산인. 산에는 말이야,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이 꽤 있어. 하지만 이상한 점은 그들이 모두 그대로 죽는 것은 아니라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고 나는 무심코 숨을 삼켰다. 그들 중에는 어느 순간부터 산속이 완전히 녹아들어 버리는 자들도 있지. 마치 자연 그 자체가 된 것처럼 말이야. 그런 자들을 야마이토, 산인, 라고 부른다. 나는 처음 듣는 단어에 의문을 품었다. 야마이토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야마이토. 그들은 인간 시선이 규칙을 벗어나 자연의 일부가 되어버린 사람들이야. 처음에는 단순한 방랑자로 보일 수도 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들의 눈빛이 변하지. 사람의 것이 아니게 돼. 나는 한기가 들었다. 야마이토는 좀처럼 인간과 마주치지 않아. 하지만 아주 가끔 운 나쁘게도 그들과 조우하게 되는 일이 있지.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1970년 깊은 산속에서 마주친 존재. 그때가 1970년이었지.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전의 일이야. 그는 숨을 고르더니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날 그는 사냥개 한 마리를 데리고 산속으로 들어갔다. 원래 목표는 새 사냥이었다. 여느 때처럼 평온한 날이었다. 하지만 그는 곧 알 수 있었다. 오늘은 뭔가 달랐다. 그는 천천히 산길을 걷고 있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사냥기가 멈춰 서더니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그것도 단순한 경기 으르렁거림이 아니었다. 마치 눈앞에 엄청난 위협이 있는 것처럼 사냥개의 몸이 바짝 굳었다. 사냥꾼은 순간적으로 발걸음을 멈추고 즉시 경계 태세에 들어갔다. 이런 경험은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았다. 사냥기가 야생동물의 지척을 감지하면 짐승이 갑자기 튀어나올 가능성이 높았다. 만약 상대가 멧돼지나 곰이라면 방심했다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느낌이 달랐다. 사냥기가 보통 야생동물을 발견했을 때와는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그것은 공포에 가까운 반응이었다. 사냥기가 숲속을 향해 으르렁거리며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순간 바스라 바스라 숲속에서 인기소리 들려왔다. 누군가, 아니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었다. 사냥꾼은 총을 꽉 쥔 채 숨을 죽였다. 그것이 사람이라면 말을 걸어야 했다. 하지만 그곳은 깊은 산속이었다. 이 시간에 이 장소에서 사람을 만날 리가 없었다. 설마. 사냥꾼은 순간 머릿속을 스치는 불길한 생각을 떨쳐냈다. 하지만 사냥기는 이미 겁을 질려 있었다. 그때 마을 사람들이 마나리리토, 인, 라고 부르는 존재에 대한 이야기가 떠올랐다. 그 존재는 한 번 나타나면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고 했다. 사냥꾼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이건 단순한 야생동물이 아니야.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짙은 숲속에서 무언가가 모습을 드러냈다. 깊은 산속에서 마주친 야마이토, 산인. 늙은 사냥꾼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제부터 사는 이야기는 그쪽에 가까울지도 몰라. 하지만 그냥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들어도 괜찮아. 그는 그렇게 말했지만 나는 그의 표정에서 묘한 불안감이 선인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 순간 숲속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무언가가 있다. 사냥꾼은 몸을 낮추고 숨을 죽였다. 사냥개는 여전히 으르렁거리며 앞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잠시 후 그 정체불명의 존재는 숲 안쪽으로 빠져나가더니 점점 멀어져 갔다. 이제 끝난 건가? 사냥꾼은 잠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다. 약 80m 떨어진 산길 위 그것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사냥꾼은 그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굳어버렸다. 정체불명의 존재. 처음에는 곰인 줄 알았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곰이 아니었다. 곰이 아니어서 다행이군. 사냥꾼은 잠시 안심했지만 곧 이어 또 다른 기묘한 장면이 눈에 들어왔다. 그 존재의 앞쪽으로 들개들이 모여 있었다. 사냥꾼은 즉시 위험을 감지했다. 이거 잘못하면 당할 수도 있겠군. 몰이 지어다니는 들개는 더욱 위험하다.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는 조용히 몸을 돌려 길을 되돌아가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들개 무리 중에 사람이 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사람일까? 사냥꾼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것은 인간이 아니었다. 인간인가? 괴물인가? 그 존재는 도관로 서 있었다. 하지만 인간이라고 하기에는 어딘가 이상했다. 알몸이었고
피부는 마치 시처럼 색단했다. 머리카락과 수염은 마구자나 얹혀 있었고 띠는 새우처럼 구부러져 있었다. 그런데 더 섬뜩한 것은 근몬직임이었다. 그것은 마치 사냥감을 찾는 맹수처럼 집요하게 고개를 흔들며 사냥꾼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냄새가 난다. 그 존재가 가까워질수록 코를 찌르는 듯한 악취가 퍼졌다. 썩은 동물 사체에서 나는 듯한 냄새. 사냥꾼은 얼굴을 찡그렸다. 하지만 더 소름 돋는 것은 따로 있었다. 그것의 눈. 그 눈빛은 짐승의 것이었다. 번쩍거리는 눈동자는 어둠 속에서도 또렷이 보였다. 마치 깊은 숲속에서 갑자기 사냥감을 발견한 맹수처럼 사냥꾼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다. 그것은 분명 일반적인 인간이 아니었다. 정체불명의 공포. 그때까지 이야기를 듣고 있던 마을 사람들은 겁에 질리기 시작했다. 아니, 이거 듣다 보면 화장실도 못 가겠는걸. 누군가 농담을 던졌지만 사냥꾼은 태연하게 말을 이었다. 그럴 일은 없어. 사실 별 내용도 없긴 해. 하지만 그의 말과 달리 그의 표정은 진지했다. 그는 그 순간을 떠올렸다. 내가 진짜 놀랐던 건 말이야. 곰이나 멧돼지가 튀어나왔을 때보다 더 당황스러웠다는 거야. 적어도 짐승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 수 있잖아. 그런데 저건 도대체 뭘 생각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겠는 거야. 사냥꾼은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저건 습격을 하려는 걸까? 아니면 그냥 지나갈까? 총을 쏴야 할까? 하지만 저게 정말 사람이라나? 그는 선조들에게서 내려오던 야마이토, 산인에 대한 이야기를 떠올렸다. 사람이면서 사람이 아닌 존재. 그 이야기는 대부분 단순한 목격담이었다. 무언가를 먹고 있었다. 산속으로 사라지는 걸 봤다. 하지만 야마이토를 가까이에서 본 사람 또는 그들에게 습격당한 사람의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더욱 공포스러웠다. 눈앞의 존재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20m. 이제 숨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가까워졌다. 바나지를 당기다. 사냥꾼은 참지 못하고 바나지를 당겼다. 팡! 총성이 산속에 올려 퍼졌다. 그 순간 그 존재는 확실히 놀란 듯했다.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휙 돌렸다. 그러더니 숲속으로 전력 질주하기 시작했다. 사냥꾼은 얼떨떨하게 그 광경을 바라봤다. 도망친 거야? 그는 재빨리 그 생명체가 사라진 방향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러나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리고 그 존재와 함께 있던 들쥐들조차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날 이후 사냥꾼은 다시는 그 산길을 걷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확신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야생동물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 존재는 여전히 이 산 어딘가에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른다. 할배의 안도와 마을 사람들의 반응. 사냥꾼 할배는 손이 빠진 상태로 마을까지 내다녔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가슴은 요동쳤다. 산속에서의 그 짧은 순간이 마치 몇 시간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그가 마을의 불빛을 보았을 때 안도의 한숨이 절로 나왔다. 하지만 그 순간의 안도감은 단순한 피로감이나 진짠이 풀리는 반달이 아니었다. 그것은 평생 동안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생명이 위협에서 살아남았다는 본능적인 안도감이었다. 나는 살아 돌아왔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이 본 것을 모두 이야기했다. 나 야마이토를 봤어. 사람이 아니야. 인간 같은데 절대 인간이 아니야.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의외로 단단했다. 그래? 그런 걸 봤어? 할배도 드디어 봤구만. 뭐, 예전에도 가끔 그런 이야기 들리긴 했지. 그들은 마치 이미 알고 있었다는데 대수롭지 않게 반응했다. 이 예상치 못한 반응에 사냥꾼은 어이없어졌다. 자신은 죽을 고비를 넘긴 것 같은데 마을 사람들은 그저 신기한 이야기 하나 추마된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이 이야기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후로 그는 다시는 야마이토를 입에 올리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계속해서 그날의 기억이 남아 있었다. 그 존재는 대체 무엇이었을까? 산으로 올라간 사람, 아다리리토, 인. 이제 아다리리토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아다리리토는 일본에서 전해 내려오는 도시전설 중 하나다. 본래 아다리리토, 산인, 난 인간의 손이 닿지 않는 자연 속에서 살아나며 점차 인간성을 잃고 동물처럼 변해버린 사람들을 다리찐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들을 산의 신으로 여기기도 한다. 이 전설은 오랫동안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왔지만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한기 시기를 계기로 더욱 유명해졌다. 2010년 5월 일본의 온라인 커뮤니티 2채널 EC2에는 아다리리토와의 만남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그 글을 올릴 사람을 키라고 부르자. 들은 중학생 시절 여름방학 때 할머니가 살고 계시는 시골 마을에 놀러갔다. 그 마을은 깊은 산속에 위치한 작은 마을이었고 아이들에게는 딱히 할 일이 많지 않았다. 키이는 갈 때마다 동네 계곡에서 모어 낚시를 즐기고 났다. 하지만 그날따라 낚시 점점 흥미를 잃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장난삼아 낚싯대를 힘껏 던져보았다. 하지만 예상보다 너무 강하게 던져버린 탓에 그가 아끼던 무어가 계곡 건너편 숲속으로 날아가 버렸다. 젠장. 그는 잠시 고민했지만 결국 무어를 찾기 위해 계곡을 건너가기로 했다. 계곡을 따라 돌을 밟으며 반듯한 숲속으로 넘어간 키이는 한참 동안 무어를 찾았지만 좀처럼 보이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점점 초조해졌다. 그때였다. 숲속에서 나타난 존재. 갑자기 귀에서 따닥 따닥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있다. 키이는 순간적으로 몸이 굳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그곳에는 알몸의 사람이 서 있었다. 하지만 그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 존재는 이상했다. 멀리서 보면 젊은 사람 같기도 했지만 가까이서 보면 바짝 많은 노인처럼도 보였다. 나이를 가늠할 수 없어. 그의 나이는 30대 같기도 했고 70대 같기도 했다. 머리카락은 길고 엉켜 있었으며 눈은 비정상적으로 컸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그 존재가 키이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숲속에서 만난 아다리리토, 인. 키이는 그날 자신이 본 것을 기억하며 손으로 그림을 그렸다. 그것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존재였다. 마치 인간과도 같지만 인간이 아닌 무언가. 만약 내가 그 상황에서 그 괴상한 풍모를 지닌 인물과 숲속에서 마주쳤다면 몰라 도망쳤을 것이다. 하지만 키이는 이상하게도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고 한다. 오히려 그는 자연스럽게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그러자 그 알몸의 인물은 팔짝 웃었다. 키이는 순간 마음을 놓았다. 나쁜 사람은 아니겠지?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저기, 혹시 여기서 노어를 보셨나요? 제가 낚싯대를 던졌는데 반대편 숲속으로 날아나 버렸거든요. 그러자 그 알몸의 인물은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내며 키이에게 다가왔다. 하, 하. 그리고는 이상한 움직임을 보였다. 마치 손바에서 만든 이족 보잉 로봇 아시모처럼 부자연스럽게 발을 들며 움직였다. 하지만 분명 인간이었다. 그것은 키이의 주변을 빙글빙글 돌며 걸어가기 시작했다. 하, 하. 그 소리는 계속해서 들려왔다. 이상한 횡동과 돌의 의미. 그러더니 그 인물은 갑자기 바닥에 놓여있던 커다란 돌을 들어 올렸다. 마치 그것이 아주 중요한 물건이라도 드는 듯 조심스럽게 들어 올리더니 키이를 바라보며 손짓했다. 이 아래를 들여다보라는 건가. 키이는 순간적으로 거부감이 들었다. 아니요. 그런 곳에는 없을 거예요. 그는 손사래를 쳤다. 그러자 그 인물은 싱글벙글 웃으며 다시 키이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 다음 순간 그 인물은 갑자기 들고 있던 볼을 키이를 향해 던졌다. 허! 볼은 키이의 머리 바로 옆을 스치고 지나갔다. 만약 키이가 그 밑을 들여다보았다나 그가 바라본 것은 아마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을 것이다. 변해가는 얼굴과 기묘한 기운. 키이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때 방금 전까지 웃고 있던 그 인물의 얼굴이 완전히 변해 있었다. 입가에 걸려있던 미소는 사라졌고 눈은 번쩍거리며 그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다. 그 순간 크아 알 수 없는 기괴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주변에서 따닥 따닥의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몹시 들려오기 시작했다. 마치 여러 개의 발소리가 동시에 숲속을 휘짓고 다니는 것처럼. 키이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둘러싸이고 있어. 어둠 속에서 수많은 알몸의 인간들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들은 나뭇가지 사이를 스치듯 움직이며 키이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키이는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었다. 그는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할머니의 집이 있는 마을로 미친 듯이 달렸다. 그늘 뒤로도 따닥 따닥의 하늘 소리는 끊임없이 따라왔다. 그러나 마을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하자 그 소리는 서서히 사라져갔다. 할머니의 설년 아나리비토 인 집에 돌아온 키이는 숨을 헐떡이며 할머니에게 방금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다. 할머니, 저 이상한 사람을 봤어요. 그런데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자 할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말했다. 그건 아다니비토인다. 키이는 처음 듣는 말에 당황했다. 아다니비토. 그래. 그것은 사람이 산으로 올라나 자연으로 돌아간 모습이란다. 인간의 지혜와 자연의 힘을 함께 지닌 신과도 같은 존재지. 할머니는 차분히 설명했다. 내가 본 것은 아직
완전한 아다리비토가 아니야. 반 아다리비토, 즉 변해가는 중인 존재였던 거지. 하지만 내가 만약 완전한 아다리비토를 마주했다면 너도 그들과 함께 산으로 올라갔을 거야. 키이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럼 저는 바인이 살아 돌아온 건가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정말 바인이지. 그제야 키이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할머니의 설명을 듣고 나서야 그는 깨달았다. 그날 자신이 만난 존재는 단순한 숲속의 떠돌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산속에서 다른 존재가 되어가는 과정이 있던 자였다. 그리고 그는 아다리비토가 되어가는 도중 인간 세계에서 마지막으로 키이를 만나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아다리비토의 흔적을 따라가다. 투채널 VIP 게시판에 올라온 아다리비토 이야기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그 이야기의 독특함과 기이함에 매료될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키이는 이번에 퀴시로 출장을 가게 된 김의 할머니 집을 다시 방문하여 아다리비토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그의 여행은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시작되었다. 도난당한 노트북과 미스터리한 사건. 퀴시에서 업무를 마치고 할머니 댁으로 가기 전 키이는 근처 편의점에 들렀다. 그는 차를 주차해 두고 간단한 물건을 사러 들어갔다. 그런데 편의점에서 나오자마자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했다. 차가 사라져 있었다. 놀란 키이는 곧 경찰에 신고했고 몇 시간 후 차량은 힘든 골목에서 발견되었다. 하지만 차량 내부를 확인한 순간 그는 경악했다. 그가 출장 중 기록했던 자료들이 들어있던 노트북이 도난당한 것이었다. 경찰은 차량을 조사한 후 몇 가지 지문을 확보했다. 그리고 다음 날 경찰로부터 한 통의 연락이 왔다. 노트북을 찾았습니다. 키이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곧이어 경찰이 전한 소식에 다시 소름이 돋았다. 노트북에서 검출된 지문은 이미 사망한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키이는 알 수 없는 불길한 기운을 느꼈다. 마을 축제와 신의 흔적. 저녁 8시 키이는 할머니 댁으로 향했다. 그날은 우연히 마을에서 전통 축제가 열리는 날이었다. 본가 쪽 친척인 씨가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할머니 댁을 방문해 있었고 키이는 씨의 아내와 함께 축제를 구경하러 가게 되었다. 축제장에서는 4명의 무녀가 산을 향해 춤을 추고 있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키이는 문득 씨의 아내에게 말을 걸었다. 저는 산의 신이나 이런 신비로운 존재들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자 씨의 아내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꺼냈다. 그러면 마침 잘 됐네요. 제가 대학 시절 알던 사람 중에 이 근처에서 산속의 신에 대해 연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연락처를 알려드릴까요? 그녀는 금이 연구자의 연락처를 키이에게 건넸다. 그리고 키이는 축제장에서 몇 장의 사진을 찍었다. 모녀들이 산을 향해 춤을 추는 모습. 밤하늘을 밝히는 축제의 횃불. 아다리비토 신을 모신 듯한 엄지만이 잠긴 불단, 이 사진. 그는 이 사진들을 증거로서 게시판에 올렸지만 일부 사진들은 어딘가에서 가져온 듯한 느낌을 주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는 경찰로부터 도난당한 노트북을 되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 미스터리한 사망한 사람의 지문은 여전히 틀리지 않은 수수께끼로 남아있었다. 할머니의 증언 전쟁 중 마주친 아다리비토. 키이는 노트북을 되찾은 후 다시 할머니 댁을 방문했다. 이번에는 반드시
아다리리토에 대해 더 깊이 알아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의 질문을 들은 할머니는 잠시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이윽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내가 아직 젊었을 때 전쟁 중의 도시에서 소계련이 내려졌었지. 반대로 이 마을로 내려온 아이들이 있었어. 당시 일본은 전시 체제였고 곰습을 피하기 위해 많은 아이들이 시골로 대피해야 했다. 하지만 그 와중에 도망친 아이들도 있었다.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도망친 아이들을 찾으러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다. 그러던 중 그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알몸을 한 많은 사람들이 산속을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들은 무리를 지어 움직이고 있었고 기이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그 장면은 마치 한 무리 인간이 신을 모시는 종교 의식을 행하는 것 같다. 그들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도망친 아이들 중 한 명을 에워싸고 있었다. 그 아이는 공포에 질린 얼굴로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알몸의 인간들은 아이를 끌고 산속으로 사라졌다. 숲속에서 행해진 루이시 할머니는 그들을 따라갔다. 조금 더 숲속으로 들어가자 나무가 듬성듬성 서 있는 작은 곰터가 나타났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다시 한번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그 아다리 밑으로 보이는 자들이 새까만 덩어리 같은 무언가를 중심으로 둘러싸고 있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할머니는 감히 가까이 다가가서 볼 수 없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들은 그것을 숭배하고 있었다. 할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몸이 굳었다. 그리고 그 순간 곰털이 모인 아다리리토들이 천천히 그녀를 돌아보았다. 검은 벙어리의 노래. 할머니는 곰터 한가운데 자리 잡은 검은 벙어리를 보며 숨을 삼켰다. 그것은 인간의 형태를 하고 있었지만 분명 인간이 아니었다. 등이 꽃처럼 구부러져 있었고 목과 팔다리는 가늘고 길었다. 그 기이한 형체는 천천히 움직이더니 마침내 일어섰다. 그 순간 오, 아. 그 검은 덩어리는 마치 시조를 을조리듯 낮고 지리한 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소리에 맞춰 주변의 아다리리토 집단도 일제히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다. 할머니의 귀에는 그것이 무언가를 부르는 주문처럼 들렸다. 그리고 그 순간 검은 덩어리는 노래를 멈추고 몸을 굳혔다. 마치 회의를 끝마친 듯한 모습이었다. 그러자 아다리리토 집단은 끌고 왔던 아이의 옷을 벗기고 검은 덩어리 앞으로 데려갔다. 할머니는 공포리에 몸이 굳었다. 안 돼. 그러나 그녀는 소리조차 낼 수 없었다. 희생과 선택. 그 검은 덩어리는 천천히 몸을 움직이더니 아다리리토 집단에게 무언가를 말했다. 그러자 집단 안에서 한 사람이 앞으로 풀썩 쓰러졌다. 그 직후 아다리리토 집단은 다시 시조 같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은 알몸이 된 아이를 데리고 산속으로 사라졌다. 곰털에는 검은 덩어리와 쓰러진 한 사람만이 남아 있었다. 할머니는 두려움에 떨며 눈을 감았다. 그녀는 기억이 흐려지고 정신이 멀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 집 안 이불 속이었다. 투채널의 아다리리토 이야기. 이 이야기는 투채널 EC2 게시판에 올라왔던 내용과 일치했다.
투 채널에서는 아나리리토가 목격된 지역이 쇼, 기, 이 코가다, 소변, 성씨가 많은 지역이라는 반설을 제공했다. 그 정보를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은 아나리리토가 나타나는 지역이 쇼, 기, 이 후쿠오카, 복담, 남보, 지쿠고, 츠쿠, 집안이 아닐까 하는 추측을 내놓았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야기가 끝이 났다. 이야기를 마친 뒤에도 특별히 분위기가 고조되는 일은 없었다. 그러나 2일 7에 대해 화자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두 번째 이야기를 꺼냈다. 두 번째 이야기 마을미이다. 미이다. 산속을 걷다 보면 분명 사람이 살지 않을 법한 장소에 갑자기 집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그런 집을 들투들표 마을미이다. 미이다. 들투들표라고 부른다. 들집 안에는 아무도 없고 바구와 물건들만이 남아있다. 그런데 그 집에서 물건을 들고 나오면 사람의 운명이 바뀐다. 어떤 사람은 갑자기 부자가 되었다. 어떤 사람은 큰 불행을 맞이했다. 즉, 그 집은 단순한 빈집이 아니다. 신비한 기운이 깃든 장소라는 것이다. 할배는 이 마을미가를 조금 본 적이 있다고 했다. 첫 번째는 1960년대, 약 50년 전의 일이었다. 그때는 할배도 아직 어린 나이였고 베테랑 사냥꾼과 함께 산에 들어갔다. 세 번째 이야기 마을미이다. 미이다. 이 저주. 첫 번째 마을미이가 1960년대. 할배가 처음으로 마을미이가를 본 것은 1960년대의 일이었다. 깊은 산속을 걷고 있던 중 갑자기 시야나 뻥 뚫리는 듯한 공간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곳에는 집이 있었다. 그곳은 일본식 가옥으로 마치 옛날 보유한 농가의 저택처럼 보였다. 이상한 점은 그곳은 사람이 살 법한 장소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할배는 루이아의 아녀 집을 바라보았다. 그때 함께 있던 베테랑 사냥꾼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산산이야. 그냥 돌아가자. 한산이라뇨? 사냥꾼은 단호하게 설명했다. 이런 곳에 집이 있을 리 없잖아. 그리고 중요한 건 절대 그 안에서 물건을 가지고 나오면 안 돼. 왜요? 사냥꾼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건 도둑질이야. 남의 것을 훔쳐서 행복해질 수는 없어. 할배는 사냥꾼의 말을 듣고 그 집에서 물러났다. 그 후로도 그는 가끔 이 이야기를 떠올렸지만 한 가지 확신할 수 있었다. 그곳은 인간이 머물 곳이 아니었다. 두 번째 마을리가 1980년대. 1980년대 할배는 별표별표를 의이치 양이라는 가명 별표별표라는 젊은 사냥꾼과 함께 사냥을 나갔다. 요이치는 넉살이 좋은 성격 덕분에 사람들과 잘 어울렸지만 마을 일부 사람들은 그를 탐탁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할배는 그를 귀여워하며 자주 사냥을 함께 다녔다. 그날도 깊은 산속을 걷던 중 그들은 다시 집을 보았다. 이번에는 산 정상 부근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일본식 가옥이 아닌 현대식 주택이었다. 이건 할배는 순간 알아차렸다. 마을미가다. 집은 더러운 하나 없이 깨끗했고 마치 신축 건물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곳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할배는 즉시 발길을 돌리려 했다. 그러나 요이치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물었다.
이게 뭐예요? 이런 곳에 집이 있다니? 할배는 즉시 말했다. 이런 마음이야. 전에 사냥꾼들에게 들었던 적이 있다. 절대 들어가지 마라. 그러나 유이치는 할배의 말을 무시했다. 에이, 무슨 재미없는 소리를. 아무도 없으면 들어가 봐도 되잖아요? 그렇게 말하더니 그는 풀무침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요이치는 실망한 얼굴로 돌아왔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람이 살지 않는 그냥 빈집이네요. 기대했는데 시시하네. 그는 하품을 하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그러나 일주일 뒤 요이치는 갑작스럽게 사망했다. 쌓이는 극성 심장마비. 할배는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다. 요이치는 아마 말미라에서 뭔가를 훔쳤겠지. 그렇게 두 번째 이야기는 끝이 났다. 네 번째 이야기 원숭이의 숲. 1960년대에서 70년대, 일본에서는 피크닉과 캠핑 열풍이 불었다. 할배가 살던 마을도 예외는 아니었다. 어느 날 여대생 그룹이 캠핑을 하러 마을을 찾았다. 그중 한 여대생과 할배는 서로 소감을 가지게 되었고 함께 숲속으로 들어갔다. 숲속에서의 만남. 그때는 대낮이었지만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산속이라는 공간이 주는 해방감, 그리고 술의 영향도 더해져 둘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그러나 그때 할배는 누군가나 보고 있다는 기분을 느꼈다. 길을 돌아보았다. 수많은 원숭이들이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은 조용히 미동도 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할배는 순간적으로 당황했다. 하지만 곧 원숭이들을 무시하고 다시 열중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여자는 피곤한 듯 한마디 했다. 보이고 말았네. 할배는 티식 웃으며 말했다. 그래, 원숭이들이 보고 있었지. 그러자 여자는 이상한 얼굴을 했다. 원숭이? 아니, 그게 아니다. 50m 앞에서 사람 7명이 보고 있었잖아. 할배는 순간적으로 소름이 돋았다. 무슨 소리야? 사람이라니? 여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검은 옷을 입을 사람들 7명이 50m 앞에서 우리를 보고 있었어. 처음에는 몰랐지만 나도 모르게 점점 흥분했어. 그런데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다. 그 사람들이 어느 순간 완전히 사라졌어. 그것들은 누구였을까? 할배는 천급히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러나 50m 앞은 반 건넜다. 거기에는 사람이 서 있을 공간조차 없었다. 할배는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것들은 정말 사람이었을까? 할배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건 시인, 사인, 죽은 자들이었을 거야. 5번째 이야기, 시인도교, 사인도행. 시인도교, 사인도행은 파나와 판천, 판에서 전해지는 집단만명을 가리키는 말이다. 길은 항상 일렬로 7명이 걷고 있다. 그들은 단순한 일련이 아니다. 만약 인간이 시인도교를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그들은 마치 산속을 떠도는 요괴처럼
한 사람을 새로운 일행으로 끌어들이면 그중 한 명이 해당, 선불, 된다고 전해진다. 즉,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 새로운 희생자를 찾는다. 하이데는 처음에는 단순한 착각이라 생각했지만 이후에도 3번 더 그들을 목격했다. 그러나 그는 운 좋게도 그들에게 끌려가지 않았다. 하이데는 그 경험을 떠올리며 말했다. 어쨌든 좋은 놈들은 아니야. 드라 이 이야기를 할 때 유난히 생기가 넘쳐 보였다고 한다. 그러나 술의 주민들은 그의 이야기에 오싹함을 느끼며 조용히 침을 삼켰다. 6번째 이야기 고다마 모크연. 고다마 모크연은 일본 전설에서 나오는 나무의 정령이다. 고목에는 영혼이 깃들어 있으며 이것을 고다마라고 부른다. 사람들이 짙은 산속을 걸을 때 종종 자신이 낸 소리가 되돌아오는 현상을 경험하곤 한다. 이를 야마리코, 산원, 산의 메아리라고 하지만 가끔 그것이 단순한 메아리가 아닐 때가 있다. 산속에서 들려오는 기이한 소리. 1980년대의 일이다. 할배는 짙은 산속에서 사냥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어디선다 예 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아이인지 어른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분간할 수 없는 목소리였다. 그러나 분명히 도움을 요청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할배는 순간 고민했다. 혹시 누군가 길을 잃었을지도 몰라. 그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그러자 다시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소리가 들리는 방향을 따라가자 점점 더 가까워지는 듯했다. 그리고 강가에 다다랐다. 그러나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 순간 강물에 흐르는 소리가 순간적으로 멈춘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때 갑자기 산속을 울리는 기리한 웃음소리.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없는 섬뜩한 소리였다. 하이데는 두려움에 선잡았다. 그는 본능적으로 그 자리에서 전력으로 도망쳤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무엇이었는지는 끝내 알지 못했다. 7번째 이야기 산신의 미소. 이 이야기는 1990년대 후반,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사냥꾼들은 가끔 사냥을 하다가 우연히 좋은 낚시터나 산나물이 우거진 장소를 발견하곤 한다. 일은 이런 장소를 비밀로 간직한다.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알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곳은 자신의 것이고 무덤까지 가져갈 장소이기 때문이다. 하이데도 그러한 장소를 몇 군데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그는 그중 한 곳으로 산나물을 캐러 갔다. 산속에서 마주친 여자. 하이데는 사냥기를 데리고 산을 오르며 나무를 캐고 있었다. 그때 등 뒤에서 누군가의 기척을 느꼈다. 천천히 돌아보았다. 거기에는 흰 옷을 입은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는 가느다란 눈매를 하고 있었으며 마치 번시곡, 산곡 같은 차림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았다. 할배와 눈이 마주치자 그녀는 시이게 하고 웃었다. 그 미소는 기리하고 섬뜩했다. 그녀의 눈은 이상하게 처져 있었고 이따에는 새하얀 이빨이 드러나 있었다. 그때
할배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들표들표, 진짜 꼼꼼, 들표들표를 느꼈다. 그 순간 사년기가 갑자기 펄쩍 뛰어올랐다. 그리고 할배는 정신을 잃었다. 산신, 이 존재. 정신을 차렸을 때 이미 해가 저물어 있었다. 할배는 서둘러 산을 내려왔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게 산신이었을지도 몰라. 사냥꾼들 사이에서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다. 산신은 여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것이 신인지 요기인지 아니면 또 다른 존재인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을 마주친 순간 절대로 피할 수 없다는 바. 그날 이후 할배는 다시는 그 장소를 찾지 않았다. 마지막 이야기일 듯. 그리고 여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술의 주민들은 서서히 침묵에 빠졌다. 누군가는 못사판의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고, 누군가는 차가운 아이스크림을 먹다 멈췄으며, 누군가는 다시는 깊은 산속을 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렇기에 할배가 들려준 7개의 기묘한 이야기는 끝이 났다. 그러나 이 이야기들이 진짜 끝난 것일까? 아직도 일본 어딘가의 깊은 산속에서는 지금도 누군가가 그 존재들과 마주치고 있을지도 모른다. 산속에서의 마지막 경고. 사냥기조차 감지하지 못할 정도로 완벽하게 기척을 지은 존재. 그것은 단순한 사람이 아닐 것이다. 할배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건 신이다. 이 말을 들은 스레 주민들은 일순간 조용해졌다. 그리고 누군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거 설마 이야기를 하면 다른 사람에게 씌운다는 그런 거야? 순간 스레에 참여한 사람들 사이에서 서늘한 공기가 흘렀다. 그러자 스레의 화자인 일은 그 긴장된 분위기를 풀어보려는 듯 장난스럽게 할배에게 물었다. 그 여자 이인이었어요? 할배는 짧게 대답했다. 나카모토 코지가 치마 두르고 여잔을 한복 닦았어. 이 말을 듣고 분위기가 잠시 풀리긴 했지만 곧이어 할배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릇시익하고 웃는 얼굴. 그리고 새하얀 이빨. 지금도 선뜻해서 잊을 수가 없어. 스레 주민들은 실망한 듯 말했다. 입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네. 하긴 너무 아름다우면 더 무섭겠지. 하지만 할배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였다. 산의 법칙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바. 산은 무섭다. 그러나 익숙해지면 그 두려움을 잊어버리기 마련이다. 그리고 그걸 잊게 되는 순간 가장 위험해지는 거라. 산속에서 오래 생활한 사람조차도 언제든지 잊어서는 안 되는 법칙이 있다. 산은 살아있는 존재이며 인간이 감히 이해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존재하는 공간이라는가. 할배는 조용히 말을 마무리했다. 마지막 질문과 공포의 여운. 이야기가 끝나자 스레 주민들 중 한 명이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나 이거 듣고 혼자 못 잘 것 같은데. 엄마랑 같이 잘다. 아빠랑 같이 잘다. 끝하지. 그러자 일은 조용히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무섭다고 생각하면 그런 존재들이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 같다. 그리고 만약 귀에서 기척이 느껴지면 절대로 뒤를 보지 마. 왜냐하면 위에 있으니까. 이 말을 듣자마자 스레 주민들은 일제히 비명을 질렀다. 하지 마. 그렇게 스레는 공포 속에서 막을 내렸다. 옌들, 그러나 이야기의 끝은 아니다. 할배가 들려준 이야기들은 마치 전설처럼 퍼져나갔다. 그러나 이 모든 이야기가 단순한 옛날 이야기일까?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도 일본의 깊은 산속에서는 여전히 그 존재들이 살아 숨쉬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곳에서 기척을 느끼고 있다면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라. 진정한 공포는 당신이 아직 모르는 것들 속에 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이야기를 더욱 긴장감 넘치고 몰입감 있게 확장하여 마무리했습니다. 혹시 추가하고 싶은 부분이나 시저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